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의 작가의 책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작가분들을 한 번에 모셔서 이렇게 훌륭한 강연과 또 이런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이 기대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세 개의 책을 다 읽어봐서 한번 직접 작가분들을 뵙고 이야기 듣고 작가님들의 생각을 들으며 또 한번 배워보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 인천복지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인천복지 북콘서트는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기획사업 회전목마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회전목마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전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점과 마음을 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방향은 사회복지 현장의 성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흐르는 사회복지 현장, 시민의 삶과 동행하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까요? 박수로 한번 동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사회복지사 협회 주관의 인천 복지 북 콘서트가 해마다 거듭될수록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역량과 성숙을 갖춘 모습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잘 지키고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행복한 건강한 일터에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협회장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책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자 들어가면 다 벌벌 떨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오래전부터 제가 저를 책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단 한 분도 저한테 아이 저 책벌 같은 놈 이러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이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책벌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서 그냥 바다에서 대관령에서 뭐 이렇게 노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요.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학교를 가도 계속 좀 놀아야 이게 애다운 건데 왜 이 나라는 그냥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놀았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뭘 하고 살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된다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는데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인이 되겠다고. 시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믿고 시인이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 저 뭐 글이랍시고 하나 써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읽어보더니 야 이걸 글이라고 썼냐? 아휴 야야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이과나 가라. 글 못 쓰니까. 수학시험 잘못 봤더니 어휴 수학도 못하는 주제에 야야야 넌 문과나 가라. 어떻게 된 놈의 교육이 못하는 걸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걸 피해 가도록 요령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문의 절반을 배워볼 기회가 없이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과학자 중에 제가 퍽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데 그 과학적 업적이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특출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과학적 글쓰기 뭐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업적을 낸 편이지만 아마도 제가 알려지고 그리고 혹여 제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꾸준히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생물다양성 이슈 이런 거에 계속 목소리를 몇십 년 동안 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그래도 저의 지명도가 도움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건 결국은 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읽고 쓰고 했던 그 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박정화 처장님이
저 보여주실 때 보니까 거기 글쓰기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꾸준히 읽으시고 꾸준히 열심히 쓰시고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일 거고 제가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복지국가로 가야만 살아날 거라 하는 걸 저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의 많은 문제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저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이 정도로 일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최지성 교수님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빡독하라고. 그러니까 빡세게 독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셔서 사실 그런 인사이트를 좀 저희가 전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러 간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치로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나라인데 아직도 왠지 복지 얘기를 하면 발전이 안 되는 나라인 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런 위치나 지위나 이런 게 아직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면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조만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힘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제가 수락했습니다. 원래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 그 책의 맛, 공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입하기조차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그 한 발짝 떼는 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독서 습관을 못 들인 분은 그냥 전 대충 잊어버릴랍니다. 상관 안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아들 하나 겨우 키웠는데요. 그럼 제법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성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정말 그 갓난아이 때부터 그 아이가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읽어줬어요. 제 아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크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한 10,000권은 읽고 갔을 거예요. 미국에서 왜 대학을 가려면 그런 SA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험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험을 되게 잘 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그런 시험은 잘 보냐? 학교 성적은 그러면서. 근데 이러면 답이 그냥 책에 다 있어. 근데 그 말이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반복적으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진심을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웬만한 그걸 영어에서는 스탠다다이즈 테스트라 그러죠. 그 표준화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언젠가 읽었던 책 속에 대충 맥락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쉽게 이렇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책 읽는 습관을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굶지 않을 거거든요. 책 읽는 사람이 굶어 죽을 리는 전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안 읽으시면서 왜 애 보고 책 읽으라고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하시나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분간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저는 굳이
그 설명을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그 저와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턱 맡아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 깐에는 살면서 굉장히 그래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덤벙덤벙 하다가는 분명히 저는 실수할 사람이라는 걸 제가 더 잘 아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거에 내가 뛰어들까 말까를 열심히 잘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옆에서 보면 되게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요. 사실 저희가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서 저희가 인사이트도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책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빠지고 싶다는 열망을 부르는 책이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공부다. 하루라도 빨리 읽어야 할 평생 공부의 가이드북이다. 공부는 스스로와 주변을 성숙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동안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한마디 평들이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면은 정말 동의합니다. 너무 우리 인간 부모는요, 조금 너무 성급해요. 제가 동물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침팬지 엄마를 보면요, 참 참을성 많거든요. 그리고 성급하게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그 견과를 깨서 먹어야 되는데, 견과를 깨려면 밑에는 평평한 돌을 깔고 위에는 둥글 돌멩이로 이제 올려놓고 땡 쳐서 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저 꼬마가 같이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평평한 돌을 갖다 놓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둥그런 돌을 갖다 놓고 이제 호두를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놓으면서 쳐보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엄마 같으면 벌써 한마디 했죠. 넌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하고 손 잡아 끌고 치는 거 가르쳐 주고 뭐 평평한 돌 주워다가 미리 갖다 주고 별걸 다 하잖아요. 침팬지 엄마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자긴 그냥 까먹어요. 근데 옆에서 보던 그 아이가 어느 날 터득합니다. 그러면 평생 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가르치려고 덤벼들다가 괜히 망치는 것 같은 게 많아요. 교육, 학교 이런 게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침팬지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침팬지 엄마를 닮는 것도 좋은 전략일 거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런 게 어쩌면 아이에게 훨씬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책 때문에 많이도 오셨는데 부모가 되는 법이라든지 조금 더 어른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서 좋고, 사실 어제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이한테 야, 뭐 보면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니?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런 걸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야지 감정을 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때가 되면 자기가 다 깨달아서 느끼게 된다고.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때가 될 때를 기다리고 믿고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그냥 오늘 가시는 길에 한 말씀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책 얘기한다 그러고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책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 개탄 날이네요. 네, 장대익 교수님, 김만곤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가천대 창업대학, 지금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칼리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창업에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과학적인 방법론도 가르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식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 교수 생활을 한 12년 하다가 그 창업대학의 새로운 일을 제안을 받아서 조금 고민하다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업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 보면서 다들 공감은 좋은 거 아니야? 공감은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주로 그런 생각들에 머물렀었을 건데 이 공감에 대한 다른 해석과 그 공감의 어떤 위험성 뭐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시면서 공감이 좋은 공감이란 게 어떤 공감인가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을 쓰게 되신 배경이나 그런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을 먼저 네이버에 연재한 글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 그 일종의 연구의 화두가 어떻게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은 다 실패했는데 우리만 어떻게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된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울트라 소셜하구나.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다른 종과 다른 것은 협력적 의사소통을 잘하는구나. 되게 좋은 얘기를 좋은 어떤 그 뭐랄까 비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 책도 쓰고 울트라 소셜 그다음에 사회성이 고민됩니다도 그 중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강연을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 독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독자들 중에 한 반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되게 좋은 얘기 감사한데요. 근데 우리 지금 인간 세계를 지금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시면 얼마나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 울트라 소셜이라고 한 존재라고 초사회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감이 정말 가장 뛰어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제대로 탐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사회성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정말 공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책에서 얘기하는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 같은 거겠죠. 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 공감이 갖고 있는 어떤 양면성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독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그 공감의 반경 같은 책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 이제 저의 스토리고요. 공감이 아까 뭐 좋은 거다 했는데 양면성을 이야기하신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공감하고 싶은 사람끼리 내가 공감하고 싶은 것만 공감하는 것, 그거를 이제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집단과 집단이나 이런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반경을 넓혀가는 거, 이 안으로의 구심력이 아니라 밖으로의 원심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끼리만 하는 거는 감정을 알아주고 하는 것은 정서적 공감이지만 인지적인 공감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광화문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표출되잖아요. 서로 삿대질을 하고 여기도 엄청나게 막 태극기 부대가 오고 여기는 또 반대되는 또 집단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갈등이 되게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편가르기를 잘하고 갈등 요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광화문의 그 갈등이 과연 공감이 부족해서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감이 부족하지,
타자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제가 공감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심각한 갈등을 만드는 것은 우리 편에, 내 편에, 내 집단에, 인그룹이라고 하죠. 인그룹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다 보니까 타 집단, 외집단에 대해서 타자에 대한 어떤 공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거를 이제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공감은 마일리지 같아요. 제가 우리 집단에 요만큼 쓰면은 타 집단에 그만 쓴 만큼이 나가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이라고 치면 90을 여기다 우리 내 집단에 썼으면은 외 집단에 10밖에 쓸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90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외 집단을 눌러야지만이 내 집단에 대한 공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 집단의 타자에 대한 혐오가 내 집단에 대한 공감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심리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큰 갈등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감을 잘못하게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육받지 않고요.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우리랑 비슷한 의견을 내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훨씬 더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그 낯설음을 친밀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인종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성차별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그냥 그런 어떤 그 좁은 공감의 반경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동물과 다른 거는 그래도 동정심이라든가 아니면 공감에서 정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강하긴 하죠. 원숭이나 다른 쥐나 이런 그런 다른 동물의 세계에 그런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낫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게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참 동물들하고 많이 비교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앞 시간부터 동물이죠. 네, 동물인데 좀 그래도 월등해서 저희가 지배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여튼 그런 고등 동물이 정말 성숙하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공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적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선택적 공감을 하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셨어요, 이 사회에. 그 교수님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의 책을 다 읽으시는 걸로 해서 일단 전국에 제 책을 뿌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북토크를 열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그다음에 책 책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역지사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럴 힘과 그런 상황만 된다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이 책 읽고 어떤 분은 공감이 되면서도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진짜 공감의 이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주신 질문은,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라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실천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늘 공감의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감정을 어디까지 줘야 되지? 깊이 감정적 공감을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픈 사람들의 감정에 쑥 들어가면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의사들도 어떻게 하냐면
마치 감정은 대면대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서 생각해보는 그거를 약간의 훈련을 해요. 그게 인지적 공감에 조금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서는요 너무 강렬해서요 한 번 주고 나면 또 강렬하지만 또 휘발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가봐서 계속 뭔가 역지사지를 해보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적 공간까지 가는 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이 확 일지는 않지만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사람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뭔가 위안을 받아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뭐 그거 현장에 늘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가지 않고 인지력을 발휘해서 또 행동적으로 쿨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저는 그 인지적 공감, 행동적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의 반경을 읽으신 분들이 또 한마디씩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토론의 주제가 될 책이다. 그리고 공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책을 보시라. 해결을 찾게 될 것이다.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접촉과 교류하는 것이다. 공감의 양면을 이해하고 공감의 정석이 뭔지 알게 된 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일단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을 배우자는 거예요. 공감을 경험하자. 공감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공감력을 당연히 갖고 태어납니다. 침팬지나 원숭이나 개나 쥐보다 더 공감력은 셋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게 인간한 종을 만든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근데 이 공감에 셋포인트가 있지만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에 따라서 이 공감의 반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왜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느냐? 더 커지려면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린 싫어요. 정서적으로 싫어요. 하지만 예멘 난민이 오면 왠지 뭔가 불편할 것 같고 싫지만, 우리도 다 난민이었잖아요. 우리도 다 이주민이었거든요. 우리가 좀 먼저 왔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타고난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본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그런 우리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핵심을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또 독서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 오늘의 주제를 자꾸 잊고 가면 안 돼요. 책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책의 중요성, 그리고 교수님에겐 책은 무엇인지 또 오늘 오신 소회를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책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세요. 언어 구사력도 높아지시고요. 근데 책을 읽었을 때 공감력이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독서에 대한 인지과학적인 연구의 대부분이 책을 읽었을 때 사람들의 공감력,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돼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지사지죠. 공감력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감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도구인 거예요.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책을 깊이 읽고 몰입해서 읽고 내 거를 적용해보고 저자 입장 생각해보고 왜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여러분을 더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우리 장대익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너무 벌써 끝났어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요. 네, 너무 혹시 뭐 남기실 말씀이? 예, 더 자세한 것은 장대기 하드커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세요. 그 외로움, 고립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분이 안 계시면 이거는 좀 요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이죠. 외로움의 습격의 저자이신 김만건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건입니다. 저는 정치 철학 전공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낯선 이름으로 낯선 직업으로 들리실 텐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정치 철학자라고 썼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몇몇 후배들이 자기 직업을 정치 철학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참 운이 좋았던 게 제 이전에 이걸 직업으로 했던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여기가 제 반독점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외로움의 습격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 지금 증세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잘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제 우리 시대가 외로움의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연결망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연결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그런데 지금 다뤄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 옛날에는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노인 세대의 문제에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젊은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그런 말로 시작을 하세요. 영국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 예. 네, 다른 나라는 그 외로움이랑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나가시는데, 외로움이라는 화두,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정치 철학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외로움에 관해서 글을 쓰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저희 정치 철학 쪽에서 외로움은 80년 넘게 묵은 주제입니다. 너무 오래된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외로움에 관해서 처음 등장하는 책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1951년에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전부 다 외로워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워진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지지해서 어떻게 나치 같은 전체주의가 탄생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외로움부 장관이 영국에서 임명되었다. 사실은 차관이었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임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의 해외 토픽으로 딱 나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서울시에서 외로움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깁니다.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외로움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 외로움을 또 증폭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외롭다라는 말이 우리가 고독하다는 말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고독하다라는 이 감정과 외롭다라는 감정을 동양에서는 구분해서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 가보면 이 감정이 완전히 구분되는 감정입니다. 원래 고독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나 자신과 마주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와 나 자신이 대화를 나누면서 반성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고독하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뜻이었습니다. 고독하다는 말은.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서양의 역사에서 외롭다라는 말이 등장한 게 17세기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까지 없었던 말이라는 거죠. 이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는 분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선물 있나요? 세익스피어가 만들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자신의 마지막 비극 작품인 코리얼레이너스라는 작품에 이 외롭다라는 말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일반적 감정이 된 게 한나 아렌트가 아까 말했던 그 철학자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요,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왜 이런 감정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했을 때,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뭐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19세기 중반쯤 가니까 인구는 너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숫자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대부분 다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아주 가난한 주변부에 모여 살면서,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사는 인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직업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감정을 가졌냐면, 나는 뿌리 뽑힌 인간이다, 나는 쓸모 없어진 인간이다, 그리고 뿌리 뽑히고 쓸모 없어졌다는 감정을 동시에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량의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입니다. 대중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중이 외로워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중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외로워진 사람들의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사회 속에서 지금 나름의 개념의 외로움이란 게 또 생겨나는 건,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경쟁 사회가 되고 하면 그게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겠네요. 원래 저희들이 이제 이 외로운 사람들이 탄생하는 시기를 보니까 비슷한 그 상업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그래서 부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는데 그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상태. 이제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과 구조들이 성립될 때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막 생겨난대요. 실제로 처음에 그게 생겨난 때가 언제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외로운 사람들이 대량으로 쏟아졌던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폭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수에게만 몰려간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톰 소여의 몸이라는 이제 작품을 썼죠.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도금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만 번쩍번쩍한 시대다.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21세기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도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도금 시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산력을 늘리고 부를 늘렸는데, 그 디지털이 만드는 부의 혜택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너무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기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증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일자리를 안정적인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다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다 바꿔놓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없애는 일자리가 중간 숙련 일자리고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저숙련 일자리 쪽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임금도 낮게 보전하고 있고 사회보험도 없고 노동상권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이 외로움이 근데 개인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책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뭐 예시라든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정치학에서 외로움을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정치학에서는 외롭다라는 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처지를 호소할 데가 없거나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놀랍게도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상당히 선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극단주의자들에게 투표한다 라고 하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성들이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드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하는 연결고리가 사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립된 분들을 국가가 하나하나 찾아다니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떤 고리의 역할로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이제 사실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금 복지는 개인의 안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복지라고 표현했지만 돌봄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지금은 돌봄 자체가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복지와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지표에서 사실 이 고립과 외로움에 가장 그 걱정이 되는 그 세대들이 보니까 2030 세대들로 나타나거든요. 젊은 세대들. 그래서 그런 어떤 심각성이나 거기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여러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 하나 나타납니다. 내가 속한 세대가 제일 외롭다라고 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대가 제일 외롭다. 그런데 이게 내가 속한 세대가 제일 외롭다라고 답하는 그 확률도 제일 높은 세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20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일 외로운 세대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10대 후반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이 세대가 가장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제 이 세대인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가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 사회적 도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립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2030 세대가 건강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 외로움의 습격을 쓰게 된 중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야심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 나라에서 교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김만권 교수가 해결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당신이 다 해보십시오라는 사회는 또 좋지 않은 사회죠. 사회적으로 협력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에도 저한테 이제 그런 걸 하나 주셔서 이렇게 해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권유하고 싶으냐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에 절반만 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라는 이 윤리에 완전히 젖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능력주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능력주의라는 게 이게 능력에 따라 부재산 명예를 분배하자는 건데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죠. 능력에 따라. 이게 원래 신분사회를 답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주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라고 하면 이 능력주의가 사회에 나올 때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왜? 성공하신 분 중에 내가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뭐라고 하세요?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주의가 노력주의가 되면 갑자기 능력주의가 도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왜?
밀려난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노력을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밀려난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그 요청은 어떤 거예요? 노력 안 한 사람들의 아주 부당한 요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가 이게 밀려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돌려줄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운이라도 좀 있고 사회가 나를 좀 도와줬다고 생각해야 내가 돌려줄 게 생기는데, 이게 순전히 내 노력으로만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게 돌려줄 게 없게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장대익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엘리트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회적 공감 능력을.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 나 때문인 거죠. 내가 못나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이론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자기 안에 담아둘 수 없다. 이건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불행하게 한 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시험을 쳐서 계속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향하게 될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게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도와달라는 말은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는 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부도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몸에 내재한 사회일수록 도움이 부재한 사회가 되고, 그걸 혼자서 감당하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 주신다면 지금 하시는 거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라라는 그 말에 절반만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와, 되게 멀리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진 상황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고 한데, 당연히 그게 내 노력으로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전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으면 달랐을 건데. 이 능력주의에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없다라는 감정,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이 그렇게 자신을 울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걸 혼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2030 세대에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고립 청년, 은둔 청년들에 대한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미비한 것 같고 사실은 찾아내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발굴해내고 우리 미래인데, 청년들이 우리 나라를 짊어질 미래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저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론가에 되게 불과하잖아요. 저희 이론가들은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고 그냥 탁 사라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야 저희들도 항상 새로운 생각,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의 이론에 뭐가 비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체계가 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 또 실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이런 고립의 문제는 정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의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인천 현장에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꼭 당부 내지는 함께 이렇게 해보자, 좋은 말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주 이제
고립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에 사회적 연결고리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돌리면 뭐 어떤 거냐면 그 연결고리가 튼튼하고 강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돌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다 라는 거. 사실 우리가 돌봄의 세계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돌보는 사람과 돌보는 대상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돌보는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항상 어느 시스템이나 들여다보면 그 시스템이 강건하게 돌아갈 때는 항상 그 시스템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항상 건강한 조직. 그리고 그래서 그 건강하다라는 말 자체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돌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윤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뭘 위해서 살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자긍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변해가야 되는 방향은 그런 자긍심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너무 자긍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이래서 막 이렇게 큰절은 못하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고맙다는 말씀을 그냥 반절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저희에게 이런 용기도 주시고, 너무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회전목마 사업, 많은 관심과 참여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깨알 홍보까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만근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집중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여러분들도 멋있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